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는 자영업자들의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미국 기준금리가 인상되고 국내 시장금리도 함께 오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소비 심리까지 위축되면서 자영업자들이 안고 있는 465조 원의 빚이 우리 경제에는 큰 부담입니다. 오늘 대구 경북 시사진단에서는 전국적으로 자영업 비율이 가장 높은 대구 자영업자의 현실을 살펴보고 어떤 대책이 필요한지 진단해 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출연자를 소개해드립니다. 김철영 금융감독원 대구지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김경숙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대경본부장 자리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임규채 대구경북연구원 부연구위원 함께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선 자영업이 지역 경제에 차지하는 비중 얼마나 되는지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지원장님, 어느 정도입니까? 한 세 가지 정도로 이렇게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1인당 지역 총 소득이 6대 광역시 중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자영업 종사자 비율입니다. 비율인데 이거는 이제 그 사업 종사자 중에서 자영업 종사자 수인데 이게 한 45% 정도 나타나고 있는데 네. 유사한 인천이라든지 광주 이런 데는 30%, 대전은 19%거든요. 한 10%에서 15%포인트 정도 거의 높다는 한 얘기네요. 예, 대전에 비해서는 한 2배 이상 높은 그런 어떤 네. 수준으로 나타나고요. 또 이제 세 번째로는 그러면 20대 이하의 어떤 대구 지역의 청년층들의 자영업자 비율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음식점하고 숙박업 이런 데 이제 그 종사하고 있는 비율이 네. 18.5%인데 평균이 13.3%입니다. 전국 평균이요? 예, 그렇습니다. 청년들의 그러면 음식점이나 주점에 종사하는 청년층 자영업자들이 많다는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먹고 마시는데 많이 가 있다는 건데 이런 사람들이 임시 방편적으로 사실은 가 있기는 한데 자영업자 비율이 상당히 높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마 미래 대구 지역에서의 어떤 상당히 부담이 되지 않을까 이런 네. 어떤 짐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통계적으로 보니까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임 박사님, 예. 문제는 자영업자들이 문을 닫는 거 아니겠습니까? 폐업하는 자영업자들. 예. 많이 늘고 있나요? 현실은 어떻습니까? 예, 지금도 계속해서 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최근에 한 3년간의 통계를 보면은요, 네. 그 창업보다는 그 폐업이 사실은 조금 적습니다. 네. 적음에도 불구하고 네. 이런 창업 숫자가 많아지다 보니까 이게 향후에 한꺼번에 이렇게 폐업하는 그런 상황으로 이렇게 나타날 수 있는데요. 네. 이런 부분들은 이제 뭘 보면 알 수 있냐면은 실질적으로 이게 특히 대구에서 유통업이나 음식점업이 전체 차지하는 비중이요. 예. 이렇게 보시면은 한 27% 정도 이렇게 됩니다. 네. 이게 총 생산에서 27%인데 네. 이 부분들이 이제 대부분이 그 대형 유통업체는 이쪽으로 지금 집중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나머지 자영업자들이 이 부분을 전부 다 이제 이제 나누어가는 그런 형국인데 이건 이제 향후에 폐업으로 이어질 수 있는 충분한 그런 안 좋은 그런 상황이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최근에 이게 조사한 결과를 보면은 네. 도소매업 그리고 이제 음식점업 그리고 이제 뭐 이발이나 미용 같은 기타 개인 서비스업 이렇게 네. 봤는데요. 네. 평균적으로 5년 이상을 거의 못 넘기고 있습니다. 네. 특히 심한 거는 음식점업은 네. 3년을 채 못 넘기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지속적으로 지금 반복이 되고 있고 향후에도 이런 상황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진행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예. 본부장님은 소상공인 지원 업무를 맡고 계시죠? 네. 아무래도 더 현장의 목소리를 피부로 듣는 것 같습니다. 듣고 계신 것 같아요. 네, 어떻습니까? 현장의 목소리 네. 어느 정도입니까? 요즘 그 자영업자들은요 장기적인 침체로 인해서 굉장한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데요. 네. 예를 들면 경기가 침체되면 아무래도 창업을 많이 하게 되고요. 창업을 많이 하게 된다는 거는 그만큼
실업률이 높아진다는 얘기고요. 네. 일자리를 잃어버린 근로자들이 아무래도 생계형 창업을 하게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게 그 무분별하게 생계형 창업을 하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그 창업 시장 자체가 굉장히 이제 좀 늘어나고 있는 네. 그러한 현상을 보이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기존 자영업자 같은 경우에도 어떤 법적인 규제라든지 이런 거에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네. 지난해 9월에 시행된 그 청탁금지법 네. 이런 것들이 기존 또 자영업자들을 굉장히 힘들게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네. 그리고 이러한 법적인 규제뿐만 아니라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뭐 AI라든지 사드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조차도 기존 자영업자들에게는 굉장한 직격탄을 맞게 되는 그러한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네. 그리고 실제로 그 소상공인 사업체 수를 네. 대구와 경북으로 나누어서 한번 살펴보면 네. 대구 같은 경우에 16만 3천 명이었던 것이 2012년이었고요. 네. 2013년에 16만 5천 명, 그리고 2015년에 16만 7천 명으로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고요. 그렇군요. 2012년, 13년, 14년이죠. 네네, 14년 죄송합니다. 네. 그리고 또 경북 같은 경우에도 16만 4천 명이었던 것이 2013년에는 16만 8천 명, 그리고 2014년에는 17만 5천 명으로까지 증가하는 그렇군요. 이러한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만 봐도 네. 창업 시장은 실업률과 굉장히 이제 반비례한다고 보면 되겠죠. 그렇군요. 예. 최근에 창업을 준비하거나 네네. 창업에 뛰어든 분들, 네네. 연령대라든지 네네. 어떤 분들입니까? 아무래도 그 베이비 부머 세대들이 굉장히 많이 창업 시장에 들어오고 있고요. 네. 근데 이 베이비 부머 세대들은 사실은 중장년층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는 뭐 퇴직을 하신 분들이 대부분일 텐데요. 네.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생계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창업을 하게 되고요. 그렇군요. 준비된 창업이 아니라 본인이 어떤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네. 생계를 위해서 창업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음식업이라든지 숙박업 또는 그 도소매 업종 이런 업종으로 많이 이제 창업을 하게 되고요. 네. 그리고 청년 실업이 또 증가하고 있는 추세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청년층들은 실업을 하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취업 대신 창업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이러한 모든 것들이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뭐 아이디어라든지 이러한 걸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창업하기 때문에 무분별하게 창업을 하게 그렇군요. 되고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음식업이라든지 쉽게 창업하기 좋은 쪽으로 창업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그렇군요. 현실이죠. 네네. 본부장님, 아무래도 자영업체 수가 늘어나면 네네. 업종별로도 상당히 과밀하게 네. 이 과밀한 업종이 나타나기 마련일 것 같아요. 네. 지역에서 좀 그렇습니다. 과밀 업종이라고 하면 어떤 업종들이 될까요? 네, 전체 업종 중에서 아무래도 도소매 업종의 비중이 한 28%로 높게 나타나고 있고요. 그렇군요. 예, 다음으로 음식업이 21% 정도로 창업을 하고 있는데요. 네. 합쳐서 보면 50%가 훨씬 넘는 그러한 쪽으로 지금 창업이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은 무분별하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어떤 균형적인 부분들에서는 아무래도 좀 벗어나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 그리고 또 이 음식업 중에서도 지금 대구 같은 경우에는 전국 그 프랜차이즈 본사 중에 음식업 쪽에 비중이 대구에 이제 예를 들면 치킨이라든지 커피라든지 네. 이런 쪽에 프랜차이즈 본사가 많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예. 그렇게 보면 대구 지역의 본사가 전국에 가맹점을 낸다는 점에서는 네. 어느 정도 그래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보지만 네. 이 음식업 쪽이 아무래도 과밀 업종이고 레드오션이다 보니까 향후의 성장이라든지 발전을 네. 그렇게 크게 볼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레드오션 여전히 그야말로 그렇죠. 과밀하다. 너무 그렇죠. 많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여전히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앞으로는 좀 주목해서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군요. 네. 임 박사님, 앞서 저 본부장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김영란법, 소위 말하는 김영란법, 예. 청탁금지방지법이죠. 청탁금지법이죠. 네. 그 시행 이후에 실제로 음식점들이나 자영업자들 많은 어려움을 겪었나요? 어떻게 조사가 됐나요? 지금 현재 상당히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네. 그게 이제 저 업종별로 이렇게 좀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만은 아까 그 본부장님 말씀하셨던 그 소상공인들 대부분이 이제 굉장히 과밀화돼 있고 또 규모가 작고 그리고 그 대부분이 이제 이런 사람들 보고 이제 우리가 소상공인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 중에서 이제 꽃집, 노래방 네. 그리고 이제 뭐 여러 가지 그
우리 개인 뭐 이발소나 미용소 같은 이런 여러 가지 개인 업종들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건 대부분 매출액이 네. 거의 한 10% 이상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네. 10% 이상 떨어진 반면에 그 청탁 금지법에서 이렇게 제외될 수 있는 그러니까 네. 저촉을 받지 않을 수 있는 네.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게 이제 대부분 상품권입니다. 그렇군요. 예, 그 상품권들은 특히 이제 백화점 상품권이요. 예, 백화점 아, 상품권 네네네. 예, 이런 부분들인데 네. 이런 것들은 심지어는 한 20% 정도까지 이렇게 그 매출이 증가하는 그런 상황을 지금 보이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게 지금 상당히 큰 문제인데 네. 또 이게 한국은행에서 조사한 자료를 보면은 이게 법인카드 결제액이 말입니다. 예. 그 지난달에 이렇게 조사한 건데 이게 사실 2012년도 이후에 가장 많이 증가했습니다. 네. 25조 6천억 정도 증가했는데 네. 이게 작년도 대비해서 한 17% 정도 증가한 거거든요. 그렇군요. 이 대부분이 이제 김영란법에 제속되지 않는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생기는 거다 이렇게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예. 네. 자, 아무래도 이제 금리 얘기 안 할 수 없어요. 예. 최근에 이제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상하지 않았습니까? 예. 앞으로 뭐 3%까지 인상하겠다고 예고해 놓은 상태인데요. 아무래도 자영업자들 금리하고 영향을 크게 받겠죠. 그렇습니다. 지 원장님 어떻습니까? 네. 뭐 저희들이 금리 인상과 관련해 가지고 저희들이 보통은 금융회사의 건전성이 얼마나 악화될 건지 네.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하고 또 준비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자영업자에게 미치는 영향 이런 것들을 직접적으로 얼마나 미치는 영향 이런 것들은 사실은 좀 등한시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희들이 보기에 두 가지 측면인 것 같습니다. 그런 영향이 어떤 게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금리가 오르면서 자영업자의 폐업이 얼마만큼 늘어나느냐. 네. 그다음에 금융회사들한테 대출을 받을 수 있느냐 여부 이런 것들 같습니다. 근데 이제 한국은행 자료에 의하면은 네. 폐업 가능성은 대출 금리가 0.1% 오르면은 이런 어떤 음식점, 숙박업, 특히 네. 그 대구 경북 지역에 많은 그런 것들에 네. 대한 위험도가 그 7%에서 10.6%로 매우 높게 이렇게 그 폐업 가능성이 높게 나타나고 있고요. 금리가 0.1% 오르면 예, 그렇습니다. 7에서 한 10%의 10.6% 폐업 예, 예. 위험률이 예. 있다. 그다음에 거기다가 이제 금리 인상도 있으면 또 방금 얘기 드렸던 그런 청탁 금지법 이런 것들이 시행됨에 따라 가지고 소비 지출이 위축되고 이러면서 폐업 위험도는 사실은 이런 것들보다는 훨씬 더 높게 나타나지 않을까 네. 이렇게 나타나고 두 번째는 이제 네. 그러면은 대출을 그러면 잘 받을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인데 이런 어떤 뭐 실물 경기가 악화되고 이러면은 대출 관련 리스크를 금융회사가 쪼이고 이렇게 하면은 네. 운영 자금을 대출 받는데 이렇게 어려움이 상당히 있을 또 것으로 어려움이 보입니다. 있겠죠. 예,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런 두 가지 측면인데 그 두 번째 측면에 대해서 저희들도 면밀히 지금 하여튼 뭐 그렇군요. 바라다 보고 있습니다. 네. 본부장님, 대구 경북 지역 자영업 같은 경우에 지금 네. 말씀 주신 금리 또 경기와 네, 민감한 업종들이 많습니까? 아, 그렇죠. 아무래도 소상공인들은 경기나 금리에 가장 민감하게 타격을 받는데요. 네. 예를 들면 소비자들이 소비 심리가 위축이 되면 네. 지갑을 닫게 되잖아요. 그러면 지갑을 닫게 되니까 가장 서민하고 직결되어 있는 소상공인들은 매출이 하락할 수밖에 없겠죠. 예,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금리 같은 경우에도 가계 부채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층이 소상공인들인데 금리가 오르게 되면 자연히 그것이 곧 이제 가계 부담으로 다가오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가장 현장 서민층에 있는 소상공인들은 금리와 또는 경기에 가장 민감하게 영향을 받고 있는데요. 네. 예를 들면 저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대구 경북 지역 본부에 자금을 신청한 것을 네.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요. 네. 2014년에 비해서 2015년에 네. 음식업 같은 경우에 네. 신청이 급격히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네. 예를 들면 2014년에 음식업이 264건이었다면 네. 2015년에는 2161건으로 네. 굉장히 급격하게 증가했는데요. 물론 도소매업도 함께 한 신청이 8배 정도가 상승했네요. 네네 어마어마한 숫자로 증가했는데요. 네. 2015년 이때는 메르스 사태가 우리 대구에 굉장히 크게 이슈가 됐던 그런 그렇군요. 연도입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것을 보면 이 소상공인 같은 경우에 또는 음식업종 같은 경우에는 네. 어떤 업종보다도 어떤 사회 이슈 같은 경우에 굉장히
바로 네. 그런 급격하게 영향을 받는다고 볼 수 있겠죠. 대출 신청 건수죠. 네네. 저 서비스업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서비스업 네, 같은 경우에는 서비스업도 굉장히 많이 증가했는데요. 2014년에 117건이었는데 2015년에는 무려 1,096건으로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요. 네. 그래도 가장 크게 신청한 그런 또 업종을 보면 네. 2015년에 도소매업이 2,192건으로 네. 또 굉장히 많이 신청을 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0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네네. 서비스업 같은 경우에도. 네. 네. 임 박사님, 예. 대구경북연구원이 지역 자영업자들의 특징을 조사한 적이 있었죠. 예. 자영업체들 한 10명 중에 6명, 60% 이상이 이제는 쇠퇴 단계에 접어들었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던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네. 대출을 받으면 이제 대출을 갚아 나가야 되는데 예. 갚아 나가지 못하는 한계 자영업자들 예, 예. 어느 정도입니까? 지금 이제 저희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그 수치를 말씀드리기는 조금 그런 이게 네. 그 통계상의 어떤 어려운 문제점이 있어서 네. 전체적인 비중을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네. 그 창업 후에 1년 이내에 생존할 수 있는 게 한 6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건 네. 결국은 뭐냐면은 잠재적으로 이제 5년이 지나면은 네. 그 30%만 생존하고 나머지는 대부분 이렇게 폐업을 하거든요. 네. 그러면은 5년을 봤을 때 1년에 60%면은 5년이면 그 대부분이 폐업 준비가 이미 되어 있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고요. 또 이제 그 이런 폐업이 나타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여러 가지가 지금 굉장히 복합적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이 굉장히 안 좋거든요. 네.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소비자 물가 지수가 사실은 이렇게 소비자 물가가 올라가줘야 자영업자들한테 사실은 덕이 됩니다. 그런데 소비자 물가도 지금 계속 떨어져 있는 상태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그 중소기업 그 대출 금리 그리고 이제 임대료 그리고 그 이 소상공인들의 그 종사자 수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이제 이런 관련되는 비용이 이렇게 커질수록 또 폐업 위험이 증가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현재 지금 이런 부분들도 증가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같은 업종이 특정한 지역 내에서 굉장히 집중되어 있습니다. 네. 집중되어 있고 또 거기에 집중되어 있는 부분으로 뭐 행정관서라든가 또 이제 말씀드린 거는 이제 음식점을 예를 들면은 네. 특정한 기관이라든가 네. 특정한 그 학교라든가 이런 데 조금 의존돼 있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이 이전할 경우에 주변의 그 상권들이 거의 뭐 초토화되는 그런 상황이 영향을 있거든요. 크게 받겠죠. 예, 그 이제 네.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이제 가장 큰 문제인데요. 그 최근에 자영업자들은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은 그 할 게 없으니까 네. 제일 하기 쉬운 이 자영업 그러니까 음식점, 숙박, 그다음에 유통업 쉽게 뛰어드는 예, 거죠. 쉽게 떠들죠. 네. 이쪽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아무 기술도 없고 아무 그 준비도 안 된 상태에 들어가면은 그 폐업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이게 업종 업력이 길수록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부모님으로부터 이렇게 물려받은 그런 이 종사자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5년 내에 다 폐업을 한다고 그렇군요. 보면 됩니다. 예. 지원장님, 금감원에서 파악하는 한계 자영업자 대출을 제때 못 갚는 어떻게 예, 예. 좀 통계치로 나오나요? 통계 뭐 저희들 통계는 나오지는 않는데 네. 저희들이 한번 살펴보니까 네. 15년도에 그 통계청 자료를 보니까 네. 대구 지역 내에서 음식점, 숙박업, 그다음에 부동산, 임대업 이런 것들의 폐업업체가 한 16,000개 정도 되더라고요. 16,000개 폐업. 네. 그 해에 창업한 숫자보다도 2,000개가 더 많은 어떤 네. 그런 수치로 나타나고 있더라고요. 창업보다도 폐업이 더 많아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다가 지금 이게 15년도 수치인데 금리 인상 있지, 그다음에 네. 뭐 이런 어떤 뭐 관광 뭐 또 그다음에 이런 어려움이 김영란법 있었죠. 이런 것들 네. 되면은 뭐 실질적으로 지금 작년 통계나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면 훨씬 더 높게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군요. 이렇게 뭐 파악되고 있습니다. 네, 지원장님 금리 말씀 다시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예. 시장 금리, 대출 금리 인상하게 되면 오르게 되면 아무래도 자영업자들 힘들어하지 않겠습니까? 적정하냐? 대출 기관들 금리가 적정하냐? 이것도 좀 살펴보십니까? 금감원에서? 그래서 뭐 그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항상 저희들이 말씀드린 거 금리가 적정한지 여부는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네. 그리고 바라다 보지도 않고 있고요. 네. 다만 이제 그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기 곤란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그러나 이제 그 자영업자 등 서민이 주로 이용하는 그런 어떤 제2금융권의 금융회사의 금리가 합리적으로 산정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항상 바라다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런 것들은 이제 금리는 우리가 잘 모르지만 네. 적정한지 여부는 뭐 회사의 사정에 따라서 자율적으로 다 산정되고 있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네. 우리가 15년도에 저축은행 금리 산정 체계를 금리 네. 산정체가 잘 됐냐 잘못됐냐 이런 것들을 점검해 보니까 저축은행들이 원가를
원가를 임의로 정하는 등 뭐 불합리하게 해가지고 그거는 개선한 적이 있고요. 그렇군요. 올해 같은 데는 카드론 이제 그 금리 산정이 적정한지 여부 이런 것들 카드론. 네. 그렇습니다. 그것도 이용 많이 하고 하니까 그렇죠. 그런 것들도 그 산정 체계가 적정한지 여부 이런 것들을 또 하려고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대부업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네. 것들에서도 신용 등급에 따라서 이 금리를 좀 차등적으로 적용해라. 네. 뭐 이런 것들을 지금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유도하고 지금 검토하고 있고 이렇습니다. 예. 그렇군요. 전장님 아무래도 이제 은행권에서 이제 대출을 규제하게 되면 예. 결국은 비은행권으로 신용대출, 비은행권 신용대출이 증가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예. 풍선 효과 아닙니까? 한쪽을 누르면 다른 한쪽이 부풀어 오르게 되는데 예. 금감원에서 이제 비은행권 대출도 역시 좀 보고 계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뭐 네. 지금 최근에 가장 이렇게 뭐 좀 핵심 쟁점 상으로 떠오르고 있는 게 제2금융권에 많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그래서 17년도 1, 2월 달을 기준으로 보면은 은행들은 작년 대비 올해 작년에 5조 정도 늘었는데 올 17년에는 3조 정도 늘어가지고 줄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제2금융권, 저축은행, 상호금융, 여전사 이런 데는 3.6%인데 3.6조인데 5.6조로 늘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군요. 예. 그래서 이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대책이 그럼 뭐냐 네. 한 3가지 정도로 할 수 있을 겁니다.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최근에 이제 요 관련된 제2금융권 간담회를 개최하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검사를 실시하겠다는 거고, 네. 그다음에 금리 수준을 좀 합리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사이트를 하는 건데 최근에 저희들이 이제 그 이런데 그 한 뭐 산림조합이라든지 네. 그다음에 상호금융회사의 어떤 지역 본부장들 뭐 지역 저축은행들 CEO들 면담을 실시해가지고 하여튼 이런 금리 체계 이런 것들을 잘 해라. 좀 이 신용대출 이런 것들을 잘 해라 이렇게 또 얘기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또 다음 주부터는 가계대출 관련해 가지고 네. 이 지역에 또 이제 적정한지 여부 이런 것들에 대해 신협에 대해서 검사를 지금 나갈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저기 이제 금리 수준 비교인데 이런 것들은 별도로 잘 공시를 하고 있지 않은데 네. 그 작년 11월 달부터 은행연합회 홈페이지 이런 것들을 가면은 개인 사업자 대출에 대한 어떤 금리를 조금 구분해서 종류별로 구분해서 이렇게 비교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좀 참고하시면 되지 않을까 이런 어떤 생각입니다. 그렇군요. 예. 임 박사님, 그 얼마 전에 금감위가 폐업률이 높은 업종은 대출을 못 받도록 하겠다. 뭐 이런 어떻게 보면 금융을 통한 구조조정 예. 뭐 이런 발표가 있었어요. 예. 하반기부터는 아마 제2금융권 대출도 힘들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네. 자영업자들 자금난 괜찮겠습니까? 그 결국은 제2금융권 그 대출을 규제하게 되면은 네. 이게 사실은 이게 어려워진 그 소상공인들이 네. 그 일반 대부업체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죠. 이제 이렇게 되다 보면은 실질적으로 소상공인들의 어떤 그 이게 부실 이런 네. 부분들 좀 부추기는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제2금융권의 가계대출의 증가 속도를 이렇게 좀 조절하기 위해 가지고 그 제2금융권 건전성 관리 방안 마련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정부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네. 그 문제는 뭐냐면은 특히 우리 지역에 그 비은행 금융권을 포함해서 예. 그 대출하고 있는 기업 대출 중에서 95%가 중소기업 내지 소상공인들입니다. 그렇군요. 그게 대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런 취약한 부분에 놓여져 있다고 보고요. 네. 또 한 가지 큰 문제가 뭐냐면은 지금 가계부채가 거의 1,300조, 1,400조 네. 이런 수준. 1340조 정도. 예, 되죠. 1,344조 되는데요. 네네. 그 이 부분에서 소상공인 관련되는 부채가 지금 빠져 있습니다. 그 예를 들면은 그 자영업자 부채인데요. 이게 포함이 될 경우에는 거의 한 1,800조 가까이 지금 계산하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보면은 또 개인 사업자 대출이 그 일반 가계부채의 35% 수준으로 이렇게 높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약 70%가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죠. 네. 자영업자 중에서 그 1인 혼자서 하는 자영업 이런 부분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 혼자서 하는 이 자영업 부분도 실질적으로 굉장히 위태로운 그런 부분인데 네. 이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들에 직면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네. 그래서 적절히 조절을 잘 하는 정책이 필요할 것 그래야 같습니다. 되거든요. 예. 본부장님 어떻습니까? 이제 이금융권 대출 규제 네. 이제 구조조정 금융을 통해서 구조조정하겠다는 얘기인데요. 네, 네. 아무래도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힘들어지겠죠. 또 네. 창업을 또 준비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그렇죠. 예. 그럼 아무래도 이금융을 통해서 하는 것보다는 사실 1금융에서 하는 게 가장 좋은데요. 그러려면 아무래도 신용의 신용이, 문제가 그렇죠. 가장 크겠죠. 네. 그래서
사실은 신용 관리에 관한 부분들을 너무 관심을 안 갖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네. 그래서 창업을 준비하고 또는 창업을 해야 되는 입장이라면 가장 먼저 해야 될 부분이 자금이고요. 또 네. 자금을 대출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 신용 관리가 가장 우선이겠죠. 그렇죠. 네네. 지 원장님, 이 관계 기관으로 봤을 때는 예. 이게 이제 정책에 있어서 균형 잡기가 참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규제도 있고 또 지원에 관한 부분도 예, 있을 거고 그렇습니다. 예. 균형 잡기가 참 힘들 것 같은데 어떻게 맞춰 나가겠습니까?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이 가장 강한 측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네. 그래서 저희들이 제2금융권에 대해서 이제 건전성 관리하면은 뭐 네. 자영업자 등 서민 취약계층의 대출을 좀 줄이고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그러면은 어려움이 예상되는데 네. 감독 당국에서는 한 몇 가지 뭐 이러던 지원 추가 대책 이런 것들을 지금 마련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이자율이 낮은 정책 금융 상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일반 자영업자들 이런 사람들은 좀 잘 아실 겁니다. 아마 뭐 해살론이라든지 미소금융 이런 것들은 조금씩 들어보셨을 겁니다. 정책 그런 것- 상품들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네. 예, 네. 그런 것들은 이제 네. 공급 여력을 작년에는 5.7조였는데 올해는 7조 원 정도로 확대할 그런 계획이고요. 네. 그다음에 10%의 중금리 대출 상품이 있습니다. 사이돌 대출이라고 있는데 네. 그런 것들은 뭐 서울보증에서 지원을 서울보증에서 보증을 해서 은행들이 그다음에 그 신용 등급이 이런 어떤 4등급에서 10등급까지 이런 정도 되는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런 것들의 공급 규모를 1조 원에서 한 2조 원으로 이렇게 늘릴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도 네. 있고 그다음에 이런 것들은 종전에는 저축은행에 한정돼서 취급이 됐은 건데 이제 농협이나 수협, 신협 등 상호금융회사까지 확대될 그런 어떤 게 있고 그다음에 특히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들 금융감독원이나 이런 데 들어오시면은 파인이라는 그런 어떤 저게 있습니다. 파인이요? 예, 네. 파인이 치면은 뭐 네. 지금 항상 매우 많이 홍보도 하고 있는데 요 그렇군요. 가시면은 네. 들어가 보시면 요 정책 금융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이 자료가 나와 있으니까 한번 포털 들어가셔서 사이트 개념인 예, 그렇습니다. 거죠? 포털 네. 사이트 정보를 줄 수 있는 예, 사이트가 그렇습니다. 파인이라는 예, 사이트죠. 그렇습니다. 예, 예. 네,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네. 뭐 어렵다 하지만 그래도 포화 상태지만 경쟁력 있는 업체들도 또 있겠죠. 네, 당연히 있죠. 네. 아무리 경기가 어려워도 줄 서는 집은 여전히 존재하는 것처럼요. 네. 네, 이미 포화된 업종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긴 하지만 이 가운데에서도 자기들의 차별화된 노하우를 가지고 신사업 아이디어로 창업에 도전한 그런 업체들은 여전히 성공의 가도를 달리고 있는데요. 네. 예를 들어서 하나 설명을 드리면 지역에 있는 업체인데요. 네. 제과 제빵이 굉장히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좀 특별하게 차별화된 예를 들면 롤케이크인데 그 위에 캐릭터나 네. 이런 다양한 문구를 적어가지고 활용한 업체인데요. 3D 프린터에다가 네. 롤케이크를 함께 접목시킨 그러한 아이템인데요. 그렇군요. 캐릭터도 올려놓고 캐리커처도 올려놓고 또 뭐 누구누구 사랑해 뭐 이런 생일에 이렇게 필요로 하는 그러한 문구들을 롤케이크에다 새겨주는 그러한 업체인데요. 전국에서 이 온라인을 통해서도 판매를 하고 있어서 전국에서도 굉장히 주문이 많이 들어오고 그렇군요. 있고요. 아이디어로 동봉. 그렇죠. 네. 그래서 이렇게 경기가 어렵고 창업 시장에 포화된 상태에서는 새로운 아이디어로 승부하는 신사업 창업 아이템을 권해드리고 싶고요. 네. 그래서 이러한 아이템들이 포화된 이 시장에서 탈출할 수 있는 유일한 성공책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자, 본부장님, 앞서 지원장님께서 이제 여러 정책 금융 상품들 네, 중저금리 정도 되겠죠. 네, 네. 지금 고금리 대출에서 좀 저금리 대출로 바꾸고 싶어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렇죠. 이 시점에서 가능한 방법들, 공단에서 또 어떤 방법들이 또 있을까요? 그렇죠. 자금하면은 저는 뭐 가장 먼저는 정부 자금을 먼저 활용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정부 자금은 아무래도 금리가 2%대로 가장 저리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정부에서 지원받는 자금을 먼저 신청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네. 예를 들면 제조업 같은 경우에 영세 제조업자 같은 경우에 저희 공단에서 지난해부터 직접 대출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정부기관이지만 이제 금융기관이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아무래도 보증서를 발급하는 보증 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 공단으로 바로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네. 대출을 신청하시면 저희가 운영자금은 1억이지만 시설자금은 5억까지 지원을 하기 때문에 네. 제일 먼저 활용을 하시면 좋고요. 네. 그리고 제조업이 아닌
다른 기타 업종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이제 대출을 하고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2%대의 저금리이기 때문에 그렇군요. 예, 신청을 하시면 좋을 거고요. 네. 혹시나 정부 자금을 하기 어려운 신용이 조금 어려운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전에 우리 원장님 말씀하셨던 희망 홀씨 대출이라든지 햇살론이라든지 네. 이러한 경우도 하시면 좋고요. 네. 그리고 신용이 조금 어렵다고 하더라도 뭐 8등급에서 10등급 정도 되시는 분들은 네. 미소금융에서 지원하는 자금들이 4%의 금리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것 좀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신용 등급의 제한이 뭐 등급에 따라서 본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정부에서 지원하는 자금들이 있기 때문에 네. 이러한 부분들을 잘 활용하시면 좋은데요. 네. 여기저기 찾아보기 어려우시면 저희 네. 공단에 오시면 알겠습니다. 가장 적합한 네. 자금을 예,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상세한 말씀 감사합니다. 지 원장님, 저금리 대출로 전환할 때 사기를 당하는 경우도 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예, 맞습니다.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그런 사례 많습니다. 어. 그래서 지금 보통 이제 이런 어떤 자영업자의 어떤 급전이 필요하다고 해서 당하는 사기 피해가 두 가지로 있어요. 그냥 지금 같은 그런 어떤 사기 피해가 있을 수 있겠고, 네. 이른바 꺾기 피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인데 네. 저희들이 이렇게 단속해도 항상 나타나는데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해 준다거나 신용 등급을 상향 조정해 준다거나 이렇게 해서 이제 금전을 요구해 가지고 사기를 당하거나 네. 그다음에 뭐 전화 또는 문자 메시지를 이용해 가지고 대출 광고해 주겠다. 그다음에 뭐 이런 어떤 그런 것들 등록되지 않는 업체들입니까? 그런 업체들은? 등록돼 있지 않은 업체가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그렇군요. 같습니다. 예. 앞서 말씀하신 꺾기라는 거는 쉽게 설명하자면요. 예, 꺾기는 이제 우리가 보험이나 예금 들 때 네. 뭐 그 이제 그 보험을 들도록 하고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거든요. 네. 그 일정 이제 부분을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뗀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수수료로. 예, 예. 네. 수수료 떼고 뭐 그냥 예금을 들게 하고 네. 보험을 들게 하고 이런 아, 것들입니다. 다른 상품을 그렇습니다. 가입시키게 하거나. 예,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1개월 내에 이렇게 그 여신 취급할 때는 그 못하도록 돼 있는데 네. 그럼에도 단속을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하여튼 우리 건강원에서도 꺾기 등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있지만 있는 걸로 봐서는 네. 피해는 계속적으로 지금 현재도 그렇군요. 존재하고 있고 이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 원장님, 이금융권이나 대부업체에서 대출 받았다가 예, 예. 철회도 가능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예, 예. 철회권도 이제 이게 은행들은 시중은행들은 이제 작년 10월부터 돼 있는데 금융 소비자가 대출 계약 후에 14일까지는 중도 상환 수수료를 면제하는 등 불이익이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그런 제도거든요. 은행은 했는데 예. 지금 이제 작년 12월부터 12월 19일부터 제2금융권이라든지 대부업체 상위 20개 이런 데도 이제 네. 지금 하고 있고요. 예, 예. 네. 대출 신청 후에도 그래서 대출 금리나 대출 금액이나 상환 능력 등을 제고해 봄으로써 무리한 대출을 일어난 그런 것들 부담을 표도 경감할 수 나오는데요. 있죠. 2주 안에 하여간 탈퇴가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대부분 상품들이 뭐 은행이나 증권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그냥 원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게 대체적으로 한 2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대부분 상품이 동일합니다. 네. 본부장님, 네. 이제 자금 사정이 어려워지다 보니까 대출을 생각하게 되는데 네. 대출을 받기 전에 가장 고려해야 될 점이 뭘까요, 자영업자들이? 일단 대출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 뭐 상환을 어떻게 하는 것이 어떤 상환에 대한 계획이 가장 중요하겠죠. 네. 근데 그것보다 앞서서 신용을 먼저 관리하고 나서 대출을 받는 게 중요한데요. 네. 예를 들면 급하다 보니까 현금 서비스를 받는다든지 또는 뭐 차를 할부로 구입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신용을 바로 떨어뜨리는 게 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우선 좀 이제 뒤로 밀어주시는 게 좋고요. 네. 그 다음에 그 자금 상환 계획을 세울 때 거치 기간을 좀 길게 잡으시는 게 좋은데요. 거치 기간이라고 하면은 이자만- 이자를 갚는 기간이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자만 갚는 기간. 네네 창업을 하거나 지금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데 상환까지 함께 들어가면 굉장히 부담이 클 수 있기 때문에 네. 바로 이제 연체로 전락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네. 중요한 것은 거치 기간을 좀 길게 잡으시는 거 좋은데요. 정부 자금 같은 경우에는 거치 기간을 2년 정도 드리기 때문에 크게 부담은 되지 않을 것 같고요. 네. 사실은 상환 계획을 어떻게 잡을 것인지 그거에 따라서 대출을 이제 하는 측에서도 그런 걸 고려하기 때문에 거치 기간을 길게 잡고 상환을 어떻게 할 것이라는 계획을 충분하게 세운 다음에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이 박사님, 앞서 이제 금융을 통한 구조조정 얘기도 해봤는데요. 아무래도 좀
지원도 지원이지만 자연스러운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어요. 예. 이 부분 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그 정부나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시장 경제에 개입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은 없고요. 네. 사실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간접적으로 금융이나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조정을 하는데 네. 일단은 그 시장에 이런 업종들이 지금 너무 많이 몰려 있고요. 네. 그 최근 들어서 베이비 부머 세대들이 이렇게 대량으로 이렇게 매년 한 12만 명 정도 이렇게 나온다는 그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 부분들도 대부분 이렇게 지금 투입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대로 놔둘 경우에는 시장에 대한 분석이 전혀 안 된 상태에서 진입이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폐업 지원도 마찬가지지만은 창업을 할 때도 네. 이런 과밀 업종의 어떤 상권 분석 이런 분석들을 그 개별적으로 어떤 그 개인이 하는 것보다는 공공기관에서 이런 분석을 제공을 해주게 되면은 네. 그 수익성이나 여러 가지 측면들을 이제 함께 고려해서 해주게 되면은 상당히 도움되지 않을까 그렇군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렇게 놔두면 안 그러면은 전체가 이게 그냥 바로 폐업하는 거. 그러니까 뭐 퇴직금 가지고 그 퇴직금을 전체 이렇게 이제 말 그대로 떨어먹는 그런 형국으로 가기 때문에 그렇죠. 굉장히 좀 주의를 해야 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지 원장님, 구조조정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쉽지 않은 얘기 쉽지 같습니다. 않죠. 예, 예. 네. 어쨌든 뭐 자율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고 또 특히 자영업자에 대해서 이렇게 뭐 그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수단이 거의 없을 걸로 이렇게 제도적인 예, 측면에서도 예. 좀 있습니까? 예, 그런 지원 제도가?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 원칙적으로는 자율적으로 구조조정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보기에는 일시적으로 자금이 좀 몰리거나 연체 중인 그런 어떤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재개의 기회를 주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그 판단하고 있고 네.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16개 그 국내 은행들은 일시적인 어떤 자금 악화되는 그런 경우에는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뭐 이런 어떤 3종 세트가 있더라고요. 네. 이거 만기 연장을 해준다든지 네. 장기 분할 상환을 해준다든지 네. 이자 감면하고 유예해준다든지 이런 것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그렇군요. 제도들이 있습니다. 차주별 특성에 맞게 채무를 조정해주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차주라면 빌린 사람, 예, 그렇습니다. 예, 네. 자영업자들이죠. 네. 자영업자들에 대해서 맞춤형식으로.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런 것들을 한번 이용해 보시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예, 예. 본부장님, 뭐 여러 가지 노력에도 불구하고 문을 닫아야 될 시점, 폐업을 결정해야 될 시점이 있을 거란 말이죠. 네, 그 그렇죠. 시점을 어떻게 판단해야 될까요? 대부분의 자영업자들은요, 그 사업장을 임차한 것에 월세가 뭐 3개월 정도 연체가 됐을 때는 폐업을 해야 될 시기다 이렇게 보고요. 3개월 연체. 네, 그리고 네. 그 이전에는 가족들이 이제 함께 그 참여하는 경우에 최소한의 가족의 이제 인력을 이제 빌려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핵심적인 기술 부분에 있어서 급여를 줄 수 없는 상황이어서 그러한 부분들을 직원이 아니라 가족으로 대체하는 그러한 상황이 올 때는 폐업을 고려해야 될 시기라고 저희를 그렇군요.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울 때 가족들이 투입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예 처음에 창업할 때부터 가족들끼리 창업을 했다면 문제가 아니지만 네. 전문 기술자라든지 또는 직원들을 고용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그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서 급여를 주지 못할 상황이 되면 가장 쉽게 가족이 대체되는데요. 그런 것은 이미 이제 폐업으로 가는 그러한 길이라고 저희들이 보고 있고요. 네. 그리고 정말 심각하게 폐업을 해야 되겠구나 고려할 때는 월세가 3개월 밀렸을 때인데요. 어차피 상가임대차 보호법이라든지 이런 데서 보면 월세가 3개월 밀리면 어차피 이제 그러한 법적인 문제들이 일어나게 되기 때문에 이러한 시점을 저희는 폐업 시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임 박사님, 폐업을 하고 싶어도 내가 어떻게 폐업해야 돼라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까? 임 박사님 그 얼마 전에 폐업도 전담 지원 기관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하신 적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왜 그런 겁니까? 예, 그 사실은 그 폐업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 내가 지금 폐업을 할 때가 다 돼갔구나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이제 그 이후에 굉장히 막막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그 지연을 자꾸 지연이 되다가 나중에 폐업을 할 때는 한꺼번에 이렇게 순식간에 이렇게 폐업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러다 보면은 그 집기나 기존에 가지고 있던 설비들 이런 네. 것들 그리고 이제 그 임대가 지금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그 임대 매장의 원상복구 이런 문제가 순식간에 이루어지면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그 자본금들을 거의 대부분 다 까먹고 있습니다. 네. 이제 이런 부분들은 실제로 그 폐업하시는 분한테 이걸 정상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느냐고 물어보면은 네. 그게 불가능하답니다. 네. 우리가 이제 갑자기 당하니까 이걸 앞으로 살아갈 일이 굉장히 막막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이렇게 지원해주는 기관이 바로 폐업 지원 기관인데요. 네. 지금 현재 소상공인 진흥공단 이런 데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네. 해주고 있는데 네. 어떤 게 문제냐면은 특정 업종에 그 단순하게 어떤 금액 지원하는 정도 수준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네. 이 사람들이 다시 재기할 수 있는 뭔가를 마련해주는 그거는 좀 부족한 측면이 있다고 보는데요. 네. 그래서 그건 좀 잘못 알고 계십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일단 예. 본부장님께도 여쭤볼 겁니다. 예. 네. 그래서- 이 박사님 말씀 듣고 네. 물어보겠습니다. 예, 네. 그래서 우선은 이제 그 폐업 비용이 크게 발생하는 부분들을 이제 지금 공단에서 지원해주듯 지원을 하면서 네. 그 집기나 이런 부분들을 이제 중간에서 가교의 역할을 해서 정상적으로 매매가 될 수 있도록 네.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이 폐업 지원하는데 다시 재취업을 하거든요. 네. 그 재취업하는 것도 알선을 해주는데 문제점은 여기가 딱 그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 가지고 음식점업을 하다가 폐업을 했을 경우에 네. 이분이 다시 음식점업을 할 확률이 한 64%가 되거든요. 그렇군요. 예. 그리고 이분이 자영업을 하지 않고 취업을 했을 때 5년 내에 이 취업한 그 회사에서 그만둘 확률도 65%나 됩니다. 네. 자, 이런 부분들을 그 단계적으로 이 폐업 지원 기관에서 네. 체계적으로 관리해 주면은 어떤 이 가계 부실이나 소상공인 부실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그 충격을 흡수할 수 있지 네.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네. 안정적인 폐업을 위해서 소상공인 진흥공단에서도 뭐 여러 가지 하지 않습니까? 네네.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네, 저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2015년부터 네. 희망 리턴 패키지라는 아. 그러한 지원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요. 리턴이라고 하면 다시 그 자영업에 다시 간다는 의미인가요? 꼭 창업으로 재기한다는- 가는 게 아니라 아. 재기할 수 있도록 다른 하는 업종이라도 재기할 수 프로그램인데요. 있는 다른 네네. 업태라도. 네. 예를 들면 폐업을 고려하거나 아니면 심각한 운영난을 겪고 있는 그러한 업체가 있고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컨설팅을 통해서 가장 효율적으로 또 폐업을 해야 되면 네. 효율적으로 폐업을 할 수 있는 사업 정리 지금 컨설팅 그렇군요. 그러한 부분들을 지원을 해서 네. 저희 전문 컨설턴트 풀이 있어서요. 컨설턴트들이 현장에 나가서 지원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폐업하기 이전이나 이후에 필요한 그 재기 교육이 있으면 저희가 또 이러한 재기 교육에 대해서 또 교육을 하고 있고요. 또 본인이 창업을 다시 한다고 하면 창업에 필요한 부분들을 교육을 할 것이고요. 네. 또 취업을 원하면 임금 근로자로 전환할 수 있도록 네. 고용노동부와 저희가 협약을 맺어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교육도 함께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네. 교육 과정에서 이런 그 재기 교육을 수료하고 나면 1차에 또 최소한의 45만 원이라는 금액을 지급을 하고요. 또 안정적으로 취업을 했을 때는 또 30만 원의 안정적인 또 그 수당을 지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폐업을 할 때도 폐업을 하는 단계 아까 우리 임규채 박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네. 폐업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당황하고 하게 되는 그러한 부분들을 네. 가장 효율적으로 폐업할 수 있는 그러한 그렇군요. 컨설팅을 단계적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네. 혹시나 폐업을 고려 중이거나 또는 안정적인 운영에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은 이 희망 리턴 패키지 말고도 저희들이 현장 컨설팅이라는 네. 역량 강화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요. 안내 전화가 아까 나갔었거든요. 그 네네. 전화로 저희가 중소기업 통합 문의를 하면 콜센터가 되겠죠? 네네 1357로 문의하시면 네. 자세하게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또 궁금한 게요. 네. 창업을 고민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어떤 네네. 점을 좀 유의해야 되는지 간략하게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네. 사실은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급하게 창업을 하기 때문인데요. 준비 없는 창업은 바로 실패로 이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창업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제가 가장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바로 유비무환입니다. 네. 그래서 특별하게 준비가 되어 있는 분들은 절대 이제 실패하지 않는다는 걸 저희들이 통계를 통해서 알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저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창업을 준비 중인 사람들은 누구나 이러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신사업 창업 사관학교라는 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총 6개월 과정인데요. 아이템을 선정하는 것에서부터 이론 교육, 그리고 시장 조사, 그리고 실제로 본인이 하고자 하는 아이템을
16주간에 걸쳐서 그렇군요. 직접 체험을 보는 체험 네. 점포도 저희들이 함께 운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또 우수한 사람 10명에게는 45명 중에 10명에게는 2천만 원을 무상 지원하는 그렇군요. 이러한 자금도 지원해 줄 뿐만 아니라 네. 이러한 사관학교를 수료하고 나면 1억 원 이내에 네. 저리의 대출도 지원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러한 프로그램 이용하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어느덧 끝마쳐야 될 시간이 됐습니다. 네네. 네, 마지막으로 자영업 정책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생존을 위한 정책 실효성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시는지 간략하게 말씀 마지막 발언 좀 듣겠습니다. 지 원장님 먼저 말씀 주시겠습니까? 저희들 좀 최근에 이제 그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하고 경기 회복 지원 등으로 자영업자 대출이 우리 경제의 어떤 새로운 뇌관으로 이렇게 작동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네. 저희들도 네. 금감원에서도 그 자영업자 대출에 대해서 등한시한 그런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지난 2월달에 저희들 조직 개편을 해가지고 자영업자 대출 전담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그 만들어가지고 그런 애로사항 이런 것들을 들어가지고 뭐 적기에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들도 좀 하고 그다음 체계적으로 이렇게 관리해 나갈 생각이고요. 네. 특히 대구 지원은 자영업자가 많은 지역을 특성을 감안해 가지고 네. 필요한 경우에는 저희들이 현장 조사를 나간다든지 네. 그다음에 뭐 또 다시 필요하면은 검사를 나간다든지 해서 네. 뭐 애로사항은 적극적으로 해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네. 네. 저희들은 실제로 상담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보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들이 자금난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정부의 이런 예산들이 좀 더 확대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신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완화했으면 좋겠고요. 또 신용보증서를 발급하는 기관에서도 소상공인들의 어려운 점을 잘 헤아려서 너무 그렇게 그 강화시키는 것보다는 네. 좀 이렇게 긍정적으로 지원해주는 그러한 정책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임 박사님. 예. 네.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 상권 분석 관련되는 그런 정보들을 제때 이제 적시적소에 이렇게 제공을 해서 그 소상공인들에게 잘못 알고 들어가는 그런 부분들 조금 관리를 좀 했으면 좋겠고요. 미리 예방할 수 있는 거죠. 예, 예. 네. 그리고 또 이 창업을 원하시는 이런 분들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그 원리금 상환액 비율이 전체 이제 자기의 어떤 가처분 소득 대비 그 한계점이 한 40% 정도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그 크게 어렵지 않은 범위 내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끔 이렇게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 정부에서는 이 여러 가지 정책들을 이렇게 추진해서 현재 잘못되어 있는 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보완을 해주고요. 이 소상공인들이 당장에 폐업을 하거나 어려움에 직면하는 부분들은 어느 정도 이렇게 관리를 해주는 그런 측면으로 가고요. 향후에 어떤 닥칠 그런 여러 가지 그 공급 과잉이나 이런 문제들은 조금 조절해주는 그런 역할을 정부에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네, 대구 경북 시사진단 오늘은 자영업자들이 당면한 여러 가지 문제를 살펴봤습니다. 녹록치 않은 국내외 상황에도 자영업체 수는 앞으로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자영업의 현실을 지속적으로 점검해서 이들의 부채가 우리 경제의 위험 요소가 되지 않도록 대비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창업을 늘리는 고민도 계속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대구 경북 시사진단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출연자와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